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세트하고 약간 드레스 코드를 맞춘 거 진짜. 최고 릴레이 나머지신데 약간 뭐 복싱이나 이런 거 좀 하셨거나. 그거는 안 했고요. 소시 쪽에 운동을 좀 많이 했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가 좀 다르십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예. 격투기. 손을 자꾸 만지시는데. 격투기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격투기가 뭐 지금의 격투기는 아니고요. 네, 유도를 조금 했었고 그래, 유도 것도 조금 했었죠. 그 주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저기 스프린터였어요. 그러니까 100m하고 200m 달리기. 네, 그거를 정말 잘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소년체전 대표 선발도 됐었고. 그럼 오늘 소개는 쌤. 체육에 관련된 걸 얘기해 주시는 아니죠. 전공이 혹시 먼저.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 중에 고전 산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고전 산문, 그 중에 이제 고전 소설. 고전 문학이시구나. 그 중에 고전 소설이죠. 완전에 그래, 완전히 바뀌셨네 이렇게. 프린트하고 고전문학하고 무슨 완전히 바뀌셨어요. 네, 전혀. 저 문제 정답을 문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약 2,100, 한 20여 명 정도가 그려져 있고 다양한 도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저거를 태평성시도라고 하는데요. 18세기 후반에 한양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한양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서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뭔가요, 선생님? 몇 명 정답이. 직업이 몇 네. 종류일까? 그거는요, 우리가 개수를 이렇게 카운트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안 세봤다. 네. 안 해봤다가 모르시는구나. 모르죠. 너무 많아서. 정말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제가 아니 저 다 그림에 알겠습니까? 나온 거는 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선생님이? 많아서. 저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보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직업이 조선시대도 대부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이제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하죠. 네.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시고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정답이 내신 없는 건 쌤은. 아닌데 정답을 모르죠. 네, 그거는. 정답을 모르시는 거였구나. 아이고, 처음이어서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떤 13,000개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좀 굉장히 색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었어요. 쌤, 그러면 네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사실은 어떤 거시적인 안목으로 많이 봐요. 왕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왕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조선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감은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잡스러운 많은 것들, 곧 직업들. 그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변화했고 사라졌고 또는 뭐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쭉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다양한 직업 그리고 직업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 같아요. 이 직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직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네. 어떤 국가라고 보세요? 어떤 국가냐고요? 네, 어려운 대한민국은 혹시 뭐 어떤 국가? 네네네. 기대된다. 학교 때 배웠잖아요, 형님. 네.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뭐뭐뭐 국가이다. 민족 중흥회 민족주의 역사설명 난가? 가장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중심이 되어서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왕은 국민이 뽑았다기보다는 혈통에 의해서 이게 세습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가 신분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제. 신분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일 수도 있고요. 조선을 이해하는 아이콘 중에 핵심적인 아이콘이에요. 신분제 하면 딱 그렇죠. 피라미드부터 생각이 피라미드부터 나잖아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양천제예요. 양천제. 양인과 천인. 그러니까 양반부터 상민까지를 전부 양인에 해당해요. 그리고 천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관습 또는 어떤 합의 이런 걸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분별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회죠. 사다리가 없는 거네요, 사이사이. 그렇죠. 사다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막이 너무 단단해요. 특히 이 양반으로 진입하는 이 막이 가장 단단하죠. 떨어지는 건 양반이 천민으로 떨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예를 들어 영모죄에 시달렸다. 그러면 뭐 당장 이제 관비로 보내버리죠. 영모죄의 그 후손들이나 살아남은 자들은. 이런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다양하죠.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분제 사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칠거지약이다. 뭐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분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양반을 사로, 농으로, 공으로, 상으로. 이거는 이제 중국의 뭐 제자백과 시대에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든 개념이긴 하지만 뭐 하늘의 어떤 고귀한 도를 따르면서 최고의 리더를 보좌하는 어떤 그런 계층, 사. 그래서 이거를 양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사대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냥 지식인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농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는 일. 공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기술자 제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를 서로 어떻게 한다? 네트워킹해주는,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상이에요. 그런데 상업은 다소 천시받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트워킹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상업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원짜리인데 수수료 마진. 수수료도 있지만 100원짜리인데 남겨야죠. 어우 300원. 그래 이거 120원 너무 싸 이거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원래 100원짜리인데 150원에 팔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나 그냥 손해보고 주는 거야 이거. 쓰실 수밖에 없는지. 진짜 해보신 거 아니에요? 살 뻔했습니다. 혹시 다른 반응도 있으신 거 지가 나올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어느 정도 속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상을 약간 좀 이렇게 낮게 봤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얼쑤 부 사물놀이 풍물패. 멋있다. 네, 직업적 예능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학의 상품화예요. 문학의 상품화는 이제 소설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 다 소설이 상업용 출판이 이루어지고 도서 임대업, 도서 대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발생을 해요. 조선에서 제일 긴 소설이 몇 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08권. 대충 맞습니까? 대충은 아니지만 굉장히 네, 나는 왜 108번 이런 거 생각해서 120권. 120권도 넘었어요. 완월회맹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180권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의 권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한 10권 정도가 모여서 지금 한 권 정도가 되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180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치품이에요. 종이값이 굉장히 비쌌죠. 그러면 제가 완월회맹년 권 1을 제가 빌려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담보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잊어먹거나 훼손되면 어떻게 할까요? 180권에 해당하는 상품이 굉장히 무의미해지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3권 정도의 책을 빌리려면 담보물이 엄청나게 비쌌고 그리고 담보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한 권에 얼마 이렇게 빌렸단 말이죠. 자, 요거 도서 대여업이에요. 요게 이제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행했고 그 다음에 소설은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감상을 했어요. 변사, 변사 한소리? 비슷해요. 소리꾼. 소리꾼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해요. 그건 뭐냐면 소위 소설 읽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걸 전기수라고 합니다. 저는 전할 전자하고 기는 기이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것을 전해주는 어떤 남자, 사람 이런 뜻의 전기수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죠. 이것은 소설 낭독입니다. 마을 이장집에 텔레비전 보듯이 마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으면 소설을 읽어주는 그거는 굉장히 문화적 향유를 근대적까지 많이 했었어요. 맞네. 네. 근데 직업으로 있으려면 이게 네. 사실 진짜 잘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실감나게 읽어줬을까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소설을 읽어주는 거를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구연동화. 극적인 효소, 그다음에 빠르고 늦고 높고 낮고 사람들이 캐릭터에 동일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구 세상을 만들고 그 허구 세상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듣는 사람이 그 캐릭터와 동일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거죠. 그냥 서서 그냥 무대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로, 손짓으로, 표정으로 미친 하면서. 연기력이어야 될 텐데. 미친 연기력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실제로 정조 그 왕조실록에 보면 진짜 이 기사가 딱 떠 있어요. 요 기사가 딱 떠 있는데 종로 담배 가게에서 소설을 듣던 사람이 영웅이 시리하는 대목에 이르자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풀베던 낫으로 소설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다고 한다. 정조실록. 이게 왕조실록의 실제 기사예요. 이 상황이 정확히 뭔가요? 영웅이 시리하는 대목에 이르는 소설을 경청하다가 요거는 뭐냐면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때 읽어줬던 작품이 임경업 전이라고 하는 소설로 저희가 유출을 합니다. 임경업이라고 하는 분은 그 병자호란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고 굉장히 영웅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무당들이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임경업이라고 하는 캐릭터, 충신, 영웅 이런 캐릭터가 누구와 갈등을 했겠어요? 간신이겠죠. 김자점과 같은 간신, 이런 간신과의 갈등에서 임경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몰입했던 사람이 이 간신을 죽이지 않고 이 김자점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이 영웅, 우리의 영웅을 죽였어. 시청자는 칼을 가져다가 이제 살인을 하는 사건이었던 그때나 거죠. 지금이나 과몰입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요즘으로 생각하면 막장 드라마 이렇게 찍었을 때 목욕탕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잘못해서 등짝 맞는다 맞는다고. 그러고. 저도 옛날 악역할 때 그랬었던 적 있어요. 네. 그럼 그냥 맞을만 해서 맞았던 게 아닐까? 그때는 악역할 때 집에서 보던 가족들도 와 TV 있는 사람이 옆에도 있어. 와 막 이런 사람. 때리고 싶지 받으니까. 막 그런 사람 있어. 진짜 못됐다 막. 와. 어떤 직업이든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전기수들의 수익 모델은 뭐였어요? 어떻게 돈 받았대요,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모자 놔두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 반찬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반찬이요? 어떻게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입장권을 받은 것. 쌤 저희 대답이 너무 지금 형편없어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내놔. 빨리 내놔. 강연료 내놔 빨리. 네, 강연료 내놔. 나 더 이상 안 해. 중간에 침묵 시위. 빨갛게 달궈진 인두를 중신의 다리에 갖다 대는 요 대목이 힘이 무시하게 들어가는 대목인데 배가 등짝시에 딱 달라붙어가고 소리가 안 나버려. 또 시작이네. 다 제일 재밌을 때 그럴 때만 딱 들어버려. 그러다가 나수로 베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뵀을 것 같은데. 그러네, 이 타이밍이네. 갑자기 이해가 되네. 이 이야기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침묵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에서 입을 닫아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야, 더 얘기해줘. 왜 안 해줘? 좋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돈을 던져요. 네, 던지면 이제 뚝 쌓이죠. 그럼 바로 하잖아요. 딱 봐서 더. 자세. 야, 얘들 나한테 수화잖아. 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하고 대중성이 강한 컨텐츠를 갖고 있을수록 능력 있는 전기 쓰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전문성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의 어떤 영향도 굉장히 이제 많이 끼쳤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직업은 많이 있어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 어진 화석. 아, 임금님 얼굴을 그리는. 필사, 아 정말 중요한 인간 프린터 아닙니까 저거? 조선의 과학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천문학, 수학, 회계 엄청났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떴던 오작인 그림을 한번 보시죠. 뭐 있을까요? 시체 닦는 사람인가요? 시체 닦는 사람 그러면 장의사인데 장의사는 별도로 매골승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부검? 부검입니다. 부검?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시신이 수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검시관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검시관에 해당하는 직종이 이 오작인에 해당을 해요. 이 오작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 조선시대로 가면 뭐 하고 싶어 하면 전 이 직업을 선택해요. 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법의학서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법의학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명칭이. 동의보감 동의보감. 그건 한의서잖아요. 한의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그거를 무원록이라고 했습니다. 무원록이 무슨 뜻일까요? 무원록. 무원? 죽은 자는 원한이 없다. 죽은 자는 원한이 없다. 좋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맞아요? 오, 대본 유출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맞춘다고? 맞춘 저도 놀랐습니다. 모든 죽음에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시관들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윤리적인 의식이 없어서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망을 없게 하는 직업. 근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네. 법의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법도 알고 의학도 알고 엄청 엘리트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트. 지금은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인데 이 직업은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천시받았던 직업인데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는 시신을 만지는 직업은 어느 직업을 막론하고 굉장히 좀 부정하게 생각을 했고요. 좋지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우고 죽음의 원망까지 풀어주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천시받았던 직업이긴 해요. 저런 검시를 할 때 네네. 보통 뭐 알코올이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뭐 검시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었죠. 식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흉기에 뿌려가지고 핏자국을 이제 해요. 만약에 칼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쭉 이제 뿌려보면 이게 깨끗하게 닦여져 있지만 식초를 쭉 뿌리면 여기 혈흔이 쭉 드러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이고 술찌개미 같은 경우는 상처 부위에 이제 닦아서 상흔을 정확하게 탁 도드라지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삽주뿌리 이게 식물뿌리인데요. 이 식물뿌리를 태우는 이유는 부패한 시신 그리고 또 무덤에서 또 시신을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매장을 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다시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 뿌리를 이제 태우면서 이 검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떤 냄새를 좀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로 많이 썼고 은비녀는 사극에 가끔 나와요. 이제 독살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독이 은에 묻으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에 집어넣어 보거나 항문에 집어넣어서 이 은비녀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만약에 독살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도구가 은이죠. 은. 오, 진짜. 백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통시대 한지죠. 한지. 이것을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 이렇게 덮어요. 입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코 쪽에서 이 어떤 독살을 당했을 경우 이것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아주 조금씩 묻어나와요. 그래서 하얀 어떤 종이에 그게 쭉 묻어나온단 말이죠. 이게 독약 자체가 어떤 강한 성분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구멍으로 귀, 코, 입 이런 쪽으로 이제 그게 나오죠. 그다음에 탐목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무인데요. 향나무를 끓인 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많이 있어요. 혈액이 많이 묻어 있고 흙이나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한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향나무를 이제 달인 물 이걸로 이제 깨끗하게 잘 씻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철저했다는 것이고 이만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었어요. 쌤, 실제로 오작인이 사건 해결한 이야기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1904년의 기록이에요. 1904년의 기록인데 그 양반인데 이제 안재찬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올라가 있는 사건이 있어요. 양반 안재찬의 아내가 이제 자결을 해요. 목을 메고 이제 자결을 했다라고 이제 관아에 신고가 들어와요. 저가 목을 맨 곳은 보름 전 저희 집 안방에 숨어들어 제 처를 겁간하려 했던 상남 정이문이란 자의 집입니다. 살인 사건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매를 때는 대부분 다 자살로 생각을 하죠. 이게 타살로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시관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검시관 중에 오작인 중에 김일남이라고 하는 오작인이 이제 그거를 검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은비녀를 통해서 이제 입에 넣었을 때 이것이 이제 색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살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시체 곳곳에서 굉장히 어떤 상흔이 있다라고 하는 건 타살의 흔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검시관이 밝혀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일단 그러면 범인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또 물음표가 딱 들어가잖아요. 뭐 정의문이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야, 또 얘기 안 하시면 안 하시면 안 돈내. 되는데. 아, 이게 얘기를 해보시오, 맞아. 아이, 나 어딨어. 놀랍게도 살인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야, 맞네, 맞아, 남편이요. 그러니까 안재찬은 이제 정의문과 아내 그 왕 씨가 내연 관계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구타를 하고 때리고 이제 폭력을 가한 거죠. 그리고 교살이라고 해서 이제 목을 이렇게 조여서 살해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검시를 통해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아주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했던 분이 바로 이런 오작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이고도 공익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죠. 이 모든 직업들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직업은 굉장히 극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몸으로 하는 직업. 진짜로 힘든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직업.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단한 직업.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짐꾼. 조선시대 가서 찍은 건가요? 너무 생생한 거 아닌가요? 잘 찾아보세요. 조명이 형 나올지도 몰라요. 어디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중에 하나도 정말 끔찍하다. 저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우,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으면 허리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하는 직업이죠. 우리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3D 업종이 전부 다 극한 직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극한 직업이 아닌 직업이 사실은 없어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중에 이제 보장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보장사. 이게 뭘까요? 뭘까요? 도자기 파는 사람. 네? 부상 같은 건가요? 보따리 장수? 보따리 장수? 그건 정보의 보자 아니? 네, 정보의 보자. 이게 알릴보예요. 알려주다. 알릴보. 예, 예. 신문할 때 무슨 보 무슨 보로 끝나잖아요. 소식을 알려주는 보. 알릴보자죠. 이 장자는 무슨 장일까요? 장자 어렵다. 저 처음 보는 장자다. 오늘 뭐 수지 유의장? 아니 길장. 도장. 요게 가장 많이 해석이 될 때는 문서장이에요. 문서. 문서, 공문서, 사문서 할 때 문서.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어떤 공문서를 다른 지방으로 또는 어떤 주체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사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쭉 올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게 5세기까지 올라가요. 5세기. 5세기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광개토대왕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5세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이 광개토대왕이 연나라죠, 연나라.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이 있는 그 주변을 이제 연나라라고 했어요. 이 남쪽에 있는 연나라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무엇을 보냈냐면 천리마와 천리인을 보냈어요. 놀랍잖아요. 천리마와 천리인. 인이 보십시오. 천리마 한 피를 바쳤다. 그런데 뭐 천리인은 10명을 바쳤어요. 천리인이 뭐야? 천리인이 뭘까요? 유미 씨 천리인이 뭘까요? 천리마? 천리인? 맞아요. 천리를 달리는 사람? 맞아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 천리는 몇 킬로? 400km. 40km? 천리는 400킬로입니다. 400km? 400킬로에 해당하죠. 부산까지요? 거의 부산이네. 서울에서 부산.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빠르고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특화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천리인들이 필요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빨리 저 마을로 보내야 되고 가서 가져와야 되고 또는 야 지금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에서는 인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장관이 누가 될 건지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나한테 빨리빨리 갖다 둬야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함의도 있지만 경제적 함의, 행정적 함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또 보장사를 많이 고용을 했죠. 그럼요. 아니 쌤 근데 이게 중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네네. 굳이 고구려에서 보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요거를- 혹시 달리기를 잘했나요? 네, 요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냐면 보통 어떤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한반도가. 산이 잖아요. 많죠. 그렇죠. 산악이 중심이고 그리고 고구려만 하더라도 수렵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존을 위해서 신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발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잘 뛰고 잘 달리고 했던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받친 거예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는 사람들인가요? 천리인이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첩하면서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외에 지리적 특징 이런 것들에 아주 정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특화된 사람들은 재산이에요, 재산. 굉장한 이건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의 문인인 박수 같은 그 집에 이제 활동했던 보장사라고 추정하는 그런 존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양에서 서울에서 합천까지의 거리가 9일 거리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9일 거리를 뭐 사흘 만에 이제 주파했다라는 기록이 3일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지요. 보통 9일이 걸리는데 사흘밖에 안 걸렸다. 내가 볼 때는 그 시절의 분들도 내가 그 9일 거리 3일 만에 가고 그랬어. 야, 내 친구 이틀 반나절에도 갔어. 막 이걸로 다 기록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보장사셨나? 네. 약간 좀, 뭐 그런 게 좀 있었겠죠. 아, 그런 어쨌든
분명히 약간의 과장된 표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록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굉장히 먼 거리를 굉장히 빨리 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빠르시다는 거지. 네. 네. 사람 잡는 직업이네요, 진짜.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장사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문종이 이 마을에 사는데 네가 이번 보장사 역할을 해서 좀 다녀와 하면 나는 다녀와야 돼요. 근데 또 좀 늦으면 늦을 수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되면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넌 너무 늦었다. 왜 너 늦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 겨울에 뭐 이럴 때. 진짜. 집시 신고 가는 집시 식구 일주일 준다. 안 오면 곤장이다. 뭐 이러면. 동상에 뭐 온갖 진짜 힘든 일 다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고된 직업입니다. 고된 직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보장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한 직업이 있었고요. 또 오늘 또 이제 극한 직업 중에 또 여러분하고 다시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은 네. 호랑이 잡는 직업. 네, 호랑이 잡는 직업. 착호 갑사라고 해요. 잡을 착자잖아요. 그다음에 호랑이 호자 갑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직업이 생길 정도면 한반도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우리 옆동산에 호랑이가 그냥 있어요. 3m 되는 호랑이가 옆동에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고양이 다니듯이. 예,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한반도가 산악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숲을 보호했잖아요. 나무를 함부로 캐지 못하게 이건 국가의 국법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람의 어떤 문화가 문명이 산악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었고 맹수들도 더불어 많이 살 수 있었던 어떤 아주 자연적인 조건이에요. 한반도는 그렇게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생길 정도예요. 호환. 호랑이로 생긴 환란. 그래서 이 호환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의 침공과 유사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보의 수준이었던 거죠. 호랑이의 피해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국가의 한 역할이고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에 아예 착호갑사의 그 명수를 딱 박아버려요. 착호갑사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군대 편성에 있어서 딱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게 조선이 생각을 했냐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착호갑사 호랑이가 이만한데 네네.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당연하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호랑이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호랑이를 사냥해야 되잖아요. 이런 호랑이를. 직업이네, 진짜. 이런 호랑이를. 그러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180보 이상의 거리에서 화살로 명중을 하나 해야 돼, 관역을. 그리고 그때까지 가서 활이 날아가가지고 먼데 꽂히려고 하면 그 활이 어떤 활이겠어요? 조선시대 활은 그냥 뼈로 만든 각궁인데 각궁으로는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 힘이 센 활을 잡아 당겨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세야 되겠죠. 뭐 30kg 이상이 되는 물건을 들고 뭐 몇 보 이상, 100보 이상 걸어가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빨리 뭐 이런 겁니다. 센 사람이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근데 이 PPT로 보는 이 영상은 조총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착호갑사가 17세기 이후로 넘어오다 보면 조총을 쓰기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총은 화승총이에요. 화승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심지가 뚜루루루 하면서 탕 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중률이 굉장히 낮았고 근거리에서 쏘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호랑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접근해서 화승총을 쏘아야 돼요. 그러면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화승총을 딱 해서 심지가 뚜루루루 가는데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화승총 시대에는 호랑이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화승총으로 이용은 했지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적당한 무술 실력도 완전히 있어야 돼요.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근데 선생님, 아무리 무술이고 뭐고 해도 이제 총이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쐈는데 한 발 빗나가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7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 7명이 있다고 치면 7명 중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 7명. 아니 보면은 군대에서 지금 우리 7명. 아니 보면은 군대에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보십시오. 오늘 저 검문이 보십시오. 이거 팔척에 안 내려온다. 스카우트 언니. 던져도 됩니까? 팔척 장신. 깜짝 놀랐어 이러니까. 세시구나. 그래, 맞아. 아니, 쌤이 계시잖아요, 일단. 쌤은 가능하실 거. 그럼 아유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했다시피 호랑이와 눈을 딱 마주쳤을 때 기운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담력과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아서 착고갑사라고 하는 부대를 이제 편성을 한 거지요. 부상이나 사망도 많았겠어요? 많았죠. 호랑이한테 3m 넘은 호랑이가 날뛰어요. 그리고 내가 공격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냥 도중에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아무리 내가 뛰어난兵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생님 그럼 착고갑사들은요 네. 이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았나요? 뭐 잡으면 인센티브 더 받고 뭐 이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잡은 호랑이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면 클수록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소에 따라서 그 등급을 나누어서 포상을 했고요. 호랑이 대짜 4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기를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을 포상의 등급을 나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치명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을 때 어쨌든 죽여야 되는 건데 한 번에 절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어떤 치명상을 입힌 사람이 이제 가장 많은 포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경중에 따라 등급도 약간의 포상 등급도 달랐던 거죠.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성과급으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랑이 가죽. 호랑이 가죽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품이고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평균 수준의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당시 110냥 정도가 집 한 채 가격인데 호랑이 가죽, 큰 호랑이 가죽 하나가 100냥이 넘었으니까. 집 한 채 가격. 집한 채 값이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고가품이죠. 따지면 몇 억이네요. 억대네요, 억대. 억대가 아니라 몇 억이 되겠죠. 몇 억이 지금의 되겠네. 개념으로 말하면. 네. 그러나 이제 착고갑사들은 그냥 우리가 3대 업종이 아니라 목숨을 딱 내놓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적인 의무와 어떤 신념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직업이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3대 업종의 직업 샘플을 2개를 우리가 봤지만 다음부터는 좀 쉽게 더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생활과도 아주 맞닿아 있는 이런 직업 몇 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 제가 잘했다. 자, 시장에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어떤 상거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어떤 공간이죠. 그런데 상인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세력화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소득의 직업이 막 또 발생하기도 하지요. 정말 재미있는 직업이면서도 지금 여러분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직업이에요. 자, 제가 아래에 글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요 글에 해당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집주름이 나타나 생업을 꾸리니 큰 집인지 객단지인지를 속으로 따진다. 1000냥을 매매하고 100냥을 값으로 받으니 동쪽 집 사람에게 서쪽 집을 가리킨다. 한번 추정해 보실까요? 이게 무슨 직업일까요? 집을 가리킨다. 집.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 어우, 훌륭한 집 주름을 쫙쫙 아우, 펴주는. 네, 쭉쭉 펴주는. 집을 소개시켜주는 사람 같은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바로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주름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고 이제 한자로 쓰면 이거를 sak회라고 해서 집사자에 거각국 회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게 신기하다. 몇 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주름은 뭐 한 공식적으로 16세기 이전부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은 자료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처음에 sak회를 했던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직업으로 많이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할 일 없어서 또는 뭐 왕의 사위가 또는 어떤 사람이 할 일 없어서 sak회나 하지 뭐 이런 집주름이나 하고 살지 이렇게 하다가 요것이 18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빡빡 이제 발생하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돈을 벌기 시작하죠. 네, 굉장히 고액에 10%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냥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하나 팔면
심량을 수수료로 받아요. 집 10개 팔면 내가 집 한 채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평범한 집인데.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5,000량짜리, 6,000량짜리 집을 거래했다 그래요. 그러면 수수료만도 600량이잖아요. 6,000량짜리 집을 내가 중개를 했어. 수수료가 600량이야. 그래서 정보를 독점한 이 집주름들은 아마도 한양에서 최고의 어떤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혹시 저것도 무슨 뭐 자격증처럼 뭐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는 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었던 시절인 거면 네네. 뭔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구역 뭐 할당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매우 유사하게 유추되는 문장들이 나오기는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이 사람이 담당을 했고 저 지역은 저 사람이 담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독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독점. 그러니까 수수료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문맥들을 많이 나오죠. 네. 그럼 제일 비싼 곳은 지금처럼 지금의 제일 비싼 곳은 어디냐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강북입니다. 강북.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 강북의 강의 기준은 어딜까요? 한강.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구나. 조선시대 북천 이렇게 하죠. 한강일까요? 아니죠. 중랑천? 네. 중랑천. 아유 아닙니다. 임진강. 청계천. 임진강. 청계천. 청계천. 청계천을 기준으로 이제 강남 강북을 나눠요. 그래서 청계천 북쪽을 북촌이라고 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든지 혹은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요. 청계천 남쪽은 다소 몰락한 지식인들, 양반들 그 정도 분들이 살았어요. 어쨌든 이 집주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이면서도 집을 중개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조직화돼요. 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조합이라고 하는데 집주름 조합이죠. 통상 집주름 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근대적 문물이 들어오면서 수수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조정기에 들어가요. 1.5를 받고 그러면 3%죠. 3%를 받으면 1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처분했다 쳐요. 수수료가 300이에요.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신 이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 0.8% 정도를 운영비로 쓰는 거죠. 조합의 운영비로. 그래서 이 가옥중개인 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근대화되고 일종의 이제 아주 독립된 어떤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죠. 우리가 sak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해서 집주름 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고액 어떤 직업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한양을 잘 알아야 할 수 있었던 이런 직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누군가는 아마 양반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엘리트고 기득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양반들은 왜 이런 본인들과 상관없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직업이 만들어낸 고유의 가치, 의미 이것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굉장히 우리가 좀 저런 직업도 양반들이 남겼을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죠. 청소. 그렇죠. 청소 좋습니다. 굉장히 청소하고 유사하기는 해요. 근데 무엇을 청소했을까요? 화장실. 좋습니다. 자, 똥장구 들어보셨어요? 똥장구. 이거. 분뇨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도구. 요거에다가 분뇨를 담는 거예요. 이 40만 인구가 그 좁은 지역에 살면서 대변, 소변 이런 거예요. 뿐만입니까? 사람들이 한양 주변에서 뭘 길렀어요? 닭도 길렀죠, 소도 길렀죠, 말도 길렀죠, 오리도 길렀죠. 그러면 가축 분뇨들. 소위 말해서 지금 축산 폐수들.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청계천을 따라서 한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왜 문제일까요? 식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는데 이게 뭐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400년대부터 이거는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태평 하나 골개전이라고 하는 곳에 왕에게 올린 상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빨리 처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까지 막 생기고 뭐 이게 공중화장실도 이제 만들어요. 정부에서. 요통설이라고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통설이라고 하는 걸 짓는데요. 시장의 구석에 통을 갖다 놓고 보리를 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국가 정부에서 할 수도 있었으나 민간업자가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장군을 쥐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수거하고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했던 곳이 채소 농가예요. 채소 농가. 이 도성 주변에 채소 농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뚝섬에는 뭐가 있었고 왕십리 쪽에서는 뭐가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납품을 하면서 그걸 이제 돈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누구나가 봐도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묵묵히 이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그래서 덕이 쌓여 있고 정말 맑은 사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래서 당대 지식인은 이 사람을 예덕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뒤에 선생까지 붙여줘요.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연안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하지만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존칭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사물이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본질로 들어가면 가장 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독창적인 창의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리고 살펴보지 못했던까지 포함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사라진 직업 다양할 겁니다. 조선의 직업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과연 발견하고 있을까요? 발견하자 이것이 주제인 거죠. 발견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밥벌이가 그리고 그 밥벌이에 투여되는 여러분의 노동이 치열한 노동이 더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밑바탕을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는 굉장히 큰 컨텐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재밌다. 아유, 너무 따뜻하네요. 우선으로 약간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죠. 오, 진짜. 아니, 오늘 소개해주신 직업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평범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진짜 위대한 역사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 기쁜 순간도 많지만 애환도 다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계신 그리고 또 월요일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면서 가치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기수처럼 아주 맛깔나는 강의 들려주신 강문정 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